압도적 재미 매불쇼. 대한민국의 이런저런 논란들 여기서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논란을 조금 더 증폭시키기도 하고 해소시키기도 합니다. 네. 지금 함께 해보실래요? 한낮에 매불 논란. 자, 김건희 여사의 예법. 김건희 여사와 나눈 통화 녹취록을 보유하고 있는 자. 우리는 김건희 여사 녹취 보유국 김갑수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머리가 더 예뻐지셨습니다. 예, 부장합니다. 난 누가 뭐래도 그냥 언제나 반응 안 하는 게 내 인생의 좌표인데 네, 너무 좋습니다. 그거 좀 안 해주면 안 될까? 제 입에 제갈 물리지 마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허재무 씨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매불 논란 허재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이 많네요. 그럼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어 사전도 대통령 입맛대로? 네, 첫 번째 이슈 가져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데 담화에서 기자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이 결국 국정에 관여를 했는지 이 여부로 직결되는 것 같다. 선거 개입 등에 대한 입장 듣고 싶다. 질문을 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대답을 했는지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좀 도와서 어쨌든 선거도 좀 잘 치르고 국정도 남들한테 좀 욕 안 얻어먹고 좀 원만하게 잘 하기를 바라는 그런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그런다면은 그거는 국어사전을 좀 다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국어 사전을 다시 정리한다. 예, 댓글에 뭐 다른 걸 먼저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댓글이 많았는데 대통령 담화 이후에 바로 그날입니다.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 국정농단의 뜻을 규정해달라. 진지하게 글이 올라옵니다. 한 그 상담 코너에 게시글이 작성이 됐는데 이 코너가 맞춤법, 사전적 정의 등의 질문을 올리면 직접 댓글을 달아줘요. 그게 맞다 틀리다. 국민이라는 닉네임의 작성자가 이 담화에서 나온 단어인 국정농단의 정의에 관한 글을 올렸는데 국정농단이랑 합성어를 사전적 정의대로 해석하면 나라의 정치를 함에 있어 이익이나 권리를 독차지함을 이르는 말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행위가 국정농단인지 국립국어원의 공식 입장을 요청드린다라고 글을 쓰거든요. 근데 이 코너 공지에는 법률 및 규정의 해석 등 이 소관기관의 해석이 필요한 사항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라고 써 있는데 어제였습니다. 10일 국립국어원이 해당 글에 답글을 달았습니다. 그래요? 답변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는 대로 답변을 올리겠다. 과연 이 국민의 질문에 어떤 답변을 할지. 또 하나의 후폭풍도 있습니다. 담화 이후에 언론의 보도가 어땠는지 사실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 팩트체크를 했던 다른 언론사들과는 달리 우리의 KBS, 국민의 KBS는 그냥 뭐 대통령 발언을 단순 정리해서 받아 적기 한 정도로 기사를 올렸습니다. 가장 궁금했던 게 이제 김건희 여사 의혹, 명태균 씨 논란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비평 없이 답변만 그대로 받아 적기만 한 상황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대담화 대국민 담화 후폭풍 우리 코너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립국어원? 네. 여기가 이제 또 난감하게 생겼습니다. 나라가 좀 코미디인 것 같아, 코미디. 여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니다. 이걸로 이제 가름이 되겠죠. 그 정도로.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 안낮의 매불 엔터에서 다룰 만한 내용을 사이다 헤드라인에서 이미 다 다루고 있더라고. 죄송합니다. 오늘도 들으면서 왔는데 뭐 마누라가 미친 거 아니야서부터 해갖고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하니까 골프 배워갖고 뭐 하겠다. 이 다 8년 만에 지상 최대 엔터테인먼트를 우리가 보고 있어. 이거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이야. 그런 것들 다. 그래서 아마 역사는 이제 다시는 없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이런 희한한, 이런 정부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희한한 정부 아래서 내가 정말 연구 대상을 한 사람 늘 지켜보고 있어요. 이 시대의 가장 큰 연구 대상. 누구요?
그 최자 욱자 쓰는 아주 희한한 인간이에요. 왜요? 네. 조 아닌가요? 왜죠? 난 최욱 씨가 정말 연구 대상인데 약간 역사가 있는데 이 지금 매불쇼가 있기 전에 불금쇼라고 그랬어요. 불금쇼. 네, 그게 2014년부터 시작이 맞습니다. 됐는데 내가 그 초기 멤버예요. 맞아요. 많이 출연을 해서 재밌는 얘기를 많이 나눴어. 마광수 선생님과 김갑수 선생님이 거기에 핵심 멤버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이야기하는 코너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이봉규 씨도 같이 들어가지 않나요? 아니, 이봉규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때가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시점이어갖고 사실 사회적으로 뜨거웠어요. 여러 가지 사안으로. 근데 내가 불금쇼 가면서 정치의 지읒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최욱 씨는 언제나 아주 유쾌한 사랑 얘기, 변태적 사랑 얘기 뭐 이런 걸 유도하고 즐겼어요. 맞아요. 자, 윤 정부가 들어와서 최욱이라는 자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아주 유리알처럼 쫙 보여요. 처음에는 계속된 놀라움이 아니 이럴 수가 있나요? 경악, 놀라움. 특히 이 이태원 참사가 빚어지고 나서 그 대통령과 정부 대응을 보면서 계속된 놀라움이에요. 그러다 일정 시점이 지나니까 최욱 씨의 반응은 분노로 변해가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피 끓는 분노. 이 분노는 아주 과거에 익숙했던 건데 저는 과거 군부 독재 시절을 아주 또렷이 성인으로서 기억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때 사람들이 많이 했던 얘기가 평범한 사람을 투사로 만드는 이 시대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별로 정치에 관심 가질 이유가 없는 평범한 사람이 투사가 될 수밖에 없는 시대. 그러니까 최욱 씨가 점점 그 분노를 못 이겨 해요. 그러다가 근래 와서는 이 분노가 싹 또 바뀌는 것 같아. 멸시, 조롱, 혐오로 바뀌어. 이거는 감정의 층위에서 좀 다른 단계거든. 조롱만 가겠습니다. 조롱만. 멸시, 조롱, 혐오로 오늘도 사이다 헤드라인을 제가 이어폰으로 쭉 들으면서 왔는데 조롱. 그게 너무나 박혀 있어. 그게 가장 악성. 시간이 더 흐르면 나쁜 상태는 체념으로 가는 건데 이 체제가 하나도 안 바뀌고 가면 체념으로 갈 텐데 현재는 멸시, 조롱 단계까지 와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실제로 그것만 보면 돼요. 우리가 사이다 헤드라인 코너가 원래는 10분짜리였습니다. 짧게 10분짜리였다가 맞아. 20분, 30분 결국은 지금은 이게 막 60분, 70분, 80분이 된 거야. 이게 뭐 제가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야 이거 30분 해야겠다. 40분 해야겠다가 아니에요. 그냥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야. 하다 보니. 그렇죠. 그래서 그 배경이 뭘까 생각을 하면 이게 정치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이 그 놀라움에서 분노에서 멸시 조롱으로 바뀌어가는 감정 체계의 근원에는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 하면 가장 이제 대표성을 갖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여기는데 지켜보니까 그냥 거리를 지나다니는 평균적인 한국 사람들의 지적 수준에도 훨씬 미달하고 평균적인 한국인의 도덕성, 준법의식, 무슨 윤리의식 이런 평균적인 한국인 훨씬 미달하는 사람이 대통령 부부로 앉아있는 걸 보면서 생겨나는 감정일 것 같아요. 거짓말이 너무 많아. 이 한국의 평균적인 사람이 훨씬 미달한 것이 어떤 결과를 낳는가 보니까 그것의 입체적인 총집약판이 지난주에 있었던 국정 대담 기자회견. 거기서 모든 게 보였어요. 그래도 내 전화가 아깝기도 하고 날 찾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개인 사제폰을 안 없앴고 밤에는 마누라가 내 사제폰에다가 답변을 그걸로 이제 당신 장관하세요 하는 답을 줬을 수도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런 것서부터 국어사전이라는 게 국민 상식을 의미하는 건데 그렇지 그것도 뒤엎어 상식을 내 마음대로 엎고 싶다 하는 그 유아적 발상서부터 이 모든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거 같아. 국정을 자기 개인사로 여기는 거야. 사사로. 맞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자리라는 건 기관을 의미해요. 그 기관 중에 공적인 자리에 최정점에 있는 공식 기관인데 사사로운 내 집안일로 생각해. 사사로움이란 뭐냐? 이해관계예요. 내 이익의 극대화. 대통령이 됐는데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어쩜 이렇게 사사로운 집안일처럼 국정을 운영하고 인사를 하고 집안 관리를 할까를 생각해 보면
공직 생활 전체가 바로 저 사사로운 발상에 의해서 쭉 유지돼 왔구나라는 것을 과거부터. 네. 저는 이번에 그 기자회견 보면서 이건 굉장히 진심인데 선생님한테 조금 뭐 농반 진반으로 한번 진지하게 좀 사과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항상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휴대전화로 공직자들한테 답하는 게 아닐 것 같다. 체리따봉이라든지 권성동 의원이랑 이게 국회에서 나누다가 한번 걸린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거 아무래도 그 김건희 여사가 하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마다 저는 진짜 솔직히 좀 너무 나가신다고 생각했어요. 그거 진짜로. 그래서 아니 그냥 지금 나온 걸로만 비판해도 충분한데 왜 자꾸 저런 말씀을 하실까. 겉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그런 제 마음이 너무 죄송하더라고. 이번에 왜냐면 그거 다 드러나 버렸잖아요. 실토를 했잖아요. 실토했잖아. 마누라가 답글 대셨잖아요. 근데 제 추정의 출발점은 뭐냐면 가령 권성동한테 보낸 문자도 생각보다 분량이 많아요. 그 긴 글을 그 숙취로 떨리는 손으로 칠 수 있었을까? 이게 워낙 좋아하시니까. 이게 의심이었다고. 하여간 여러 정황으로 봐서 대통령의 이름으로 이 행해지는 많은 거, 뭐 개인 문자를 포함해서 인사를 포함해서 그다음에 국가 정책 수립에 많은 게 김건희 씨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김건희 씨 배경에는 여러 가지 도사, 법사, 술사 무당들이 존재했구나라는 걸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거의 들어맞고 있잖아요. 거의 들어맞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정말 비참한 거예요, 국민들이. 근데 참 그 옛날 군왕 시절에는 정신박약자가 왕이 되는 수도 있고요. 그 약간 미친 사람이 왕일 수도 있어요. 이 왕국의 역사를 보면. 근데 그래 나라가 돌아가는 건 그냥 제껴두고 이제 섭정을 해서 돌아간 건데 우리 경우는 정말 심각하죠. 이대로 아마 나라가 결단 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조마조마함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체념 상태로 가지는 않고 멸시 혐오의 감정이 도대체 무엇으로 발휘될까 하는 이제 궁금증 속에 있어요. 다만 현재까지 결론은 그 지난주에 있었던 국정대담 기자회견 이것을 총체적으로 한번 복귀하는 일은 필요하다. 수많은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데 좀 더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앉아 있는 건지. 아니 근데 좀 이거 자꾸 길어서 좀 그런데 저는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게 뭐냐면요. 우리 선생님 말씀처럼 기자회견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민낯을 확인받는 시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그럼 사실 이제 확인 받았잖아. 근데 지금 언론은 뭘 하고 있냐면요. 쇄신의 분위기가 이제 있다. 또 아직도 마지막 기회가 남았다.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강훈인가 뭔가 그 사람 스스로 자리에서 이제 물러나겠다고 해갖고 그걸로 이제는 쇄신이 시작됐다. 뭐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언론은 또 그러고 있어요. 이게 이제 언론 중에 그런 데가 있는 거죠. 제 목소리를 내는 언론도 현재 있는데 KBS 하나만 찍어서 얘기를 하자면 놀랍다 하고 느꼈어요. KBS가 그 지난주 국정대담을 논평 없이 사실관계 보도만으로 내용을 채웠다 이거예요. 뉴스를. 정말 오죽하면 현재 KBS는 과거의 관보처럼 여겨지거든요. 정부 입장을 그대로 전하고 홍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담으로 인해서 국정 쇄신이 이루어지고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얘기를 막 할 법한 언론사의 현재 모습은 근데 오죽했으면 논평을 제거하고 사실관계만 보도했겠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민들의 지적 수준이라는 거는 거의 지금 현역 정치인들과 찜쪄 먹을 수준으로 높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뉴스를 보고 그 논조를 보고도 많은 판단을 해요. KBS가 저럴 정도면 정말 할 말 없었던 거 아닌가. KBS를 이해해 주자는 말 아니에요. 그렇죠. 공영방송사 저러면 안 되거든요. 하다못해 칭찬이라도 해야 되거든요. 자기 논조를 실어야 맞는 것만. 근데 이제 칭찬을 해야 마땅한데 지금 분위기로는 그거는 안 되는구나. 그건 도저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도저히 그 말까지는 할 수가 없으니까 저렇게 건조하게 사실관계 전달 수준으로 피해간 건데 참 거기 보도본부장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참 안 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이슈 토론이 사라진 시대. 우리 매불쇼가 늘상 이 토론을 지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토론거리는 통금입니다. 통금? 네. 우경님 통금 혹시 저는 뭐 경험 세대가 아니죠. 경험 세대가 아닙니다. 예. 뭔 소리야? 네? 통금이 말씀 80년대 초반까지 80년대 중후반에 통금 해제됐는데 말씀을 또 좀 심하게 하시네. 나랑 몇 살 차이 몇 살 차이 안 난데. 할배요. 할배. 할배요. 통금을 기억 못하는 세대인가? 아니 할배요. 그 말씀 조심히 하시세요. 어느 출신입니까? 어느 기자입니까? 기억이 안 나네. JTBC입니다. 오늘 고발할 겁니다. 김갑수 할배요. 오늘은 통금이 생긴 북촌 한옥마을 이야기를 좀 가져왔습니다. 네. 서울의 대표적인 한옥마을이자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곳입니다. 네. 종로구의 북촌 한옥마을. 그런데 오후 5시만 되면 현장에 이 관리 요원들이 피켓을 들고 다닙니다. 시간 끝났습니다. 나가주세요. 이지선 씨 나가세요. 나가세요. 네. 이렇게. 네. 손에 이제 관광객 방문 시간 제한 구역이라는 피켓을 들고 다니면서 나가달라고, 그 구역은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북촌 한옥마을의 거주민들과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갈등이 꽤나 오래됐습니다. 지난 2010년대부터 이 북촌의 관광객이 확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오버 투어리즘이라고 하는데 과잉 관광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라는 뉴스가 많았습니다. 관광객이 사실 이게 한둘이 아니라 길도 좁은데 전세버스로 수백 대씩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해요. 그래서 살고 계신 분들은 소음에 쓰레기에 심지어 집에 벌컥 들어와서 사람 사는지 모르고 관광지인지 알고 오줌 싸도 돼요? 라고 물어본다고요. 야, 이거 아직 뭐 주제를 안 던졌는데 어렵다. 그렇죠. 자, 어려워요. 오늘 어려워요. 네. 그래서 종로구가 행정적으로 칼을 꺼내듭니다. 네. 지난 1일부터 레드존이라고 한옥마을 전체는 아니고요. 일부 주거 지역을 먼저 선정을 해가지고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통행을 제한합니다. 네. 야, 어려운데. 이게 내년 2월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을 하는데 3월부터는 과태료가 세요. 어기면 10만 원. 10만 원. 네. 그런데 이게 갈등의 목소리가 어디서 나냐? 네. 한옥마을 내에 주거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상인으로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관광객들도 왔는데 나가라네? 라면서 이렇게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인들은 아니 오후 5시부터 막으면 저녁 장사를 포기하라는 거다. 사실상 이제 관광객들은 저녁 시간에 또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이제 생존권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면서 자영업자의 입장을 생각해달라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종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점 이용객들은 출입을 허용을 해주겠습니다라고 안내는 했는데 계도 기간도 사실 서로가 헷갈린 거예요.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는데 이 안내문에는 상점을 허용하시는 분들은 또 허락해주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사실. 진짜 어려운데. 네. 종로구의 통행 제한, 통금, 거주민과 또 상인과 관광객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이거 여러분들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이지선 씨가 이거 뭐가 어려워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이거 한옥마을 사는 사람들 위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니까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건물들도. 그러니까 해줘야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 단지야. 아파트? 근데 거기에 막 오토바이가 좀 많이 다니는 도로야. 그래서 밤마다 오토바이 소리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주민들이. 네. 오토바이 통행 금지시켜도 돼요? 아니 그건 배달이니까 먹어야지. 뭔 소리야. 아니 무슨 기준이야? 아니 한옥마을 자체는 이게 아마 존을 나눈다고 알고 존을 있거든요. 나누는 게 먼저 시행하는 게 레드존이고 이제 조금 풀어주는 게 오렌지존. 이게 조금 더 완화를 시켜줄지 계도 기간 사이에 아니면은 조금 더 늘려갈지 이거는 서로의 이제 토론 과정이 거친다고 하더라고요. 아파트는 우리 집 앞 안으로 들어오진 않잖아요. 이거 한옥마을은 막 아니 아파트 안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단지 안에? 들어갈 수도 있지 자유롭게. 근데 그거 맞고 난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 같은데. 두 사람이 지금 주고받는 게 그 이 논의의 핵심 같고 이걸 확대시키면 국정이 이런 거 아닐까? 이렇게 하면 저런 단점이 생기고 저렇게 하면 또 이런 단점이 생기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거죠. 참 어렵네요가 사실 제일 맞는 반응 같아요. 다만 현황을 잠깐 한번 볼 필요는 있는데 우리나라를 올해 5월까지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통계가 나왔는데 1,400만 정도예요.
근데 그 중에 660만이 한 해 북촌 한옥마을을 다녀갑니다. 그리고 지금 금지구역으로 정한 레드존이 사실은 핵심이에요. 석양 지는 즈음에 5시 전후에 한복 입고 와서 거기서 이제 탁 찍어서 인스타 올리고 하는 게 해외 방문객들에게는 최대 그 아주 즐거움이고 네. 바이브야. 그러니까 그 지금은 저도 이제 잘 못 다니지만 우리나라 여행 자유화되고 초기에는 정말 미친 듯이 외국을 많이 갔었어요. 무리해서. 네. 그럼 북촌 한옥마을 같은 데는 널렸어요. 현지 주민들이 사는데 뭔가 인기가 몰려갖고 바글바글 몰려다니는 데들이 많아. 해외. 예. 저기 좀 성격은 다르지만 북경에 가면 후퉁이라고 옛날 가옥들인데 거기 그냥 뭐 빠글빠글 다니거든요. 네. 서방권엔 그 특히 독일엔 그런 데 많이 가봤어요. 그러니까 요는 이런 일은 상시적으로 생기는데 네. K컬처 붐이 실체가 있다는 거에 증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K컬처가 우리끼리 국뽕으로 떠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관광객이 쑥쑥쑥 늘어나요. 그리고 그 관광객 수 중에 1,400만 중에 660만이 다녀가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인구야.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북촌 한옥마을 그리 볼 거 있는 거 아니거든요. 저는 어릴 때 그 동네에서 놀아서 너무 잘 알아. 아, 뭐 특수성이 있으신 거고. 그러면 네. 왜 그게 그렇게 오냐? K 바이브라는 거야. 한국만 있는 게 있어. 뭐냐면 그 에너제틱한 열기가 전통 사회와 미래를 앞당겨서 하는 초첨단 현대가 같이 공존해 있다는 거야. 일로 보면 고궁, 절로 보면 초고속 거대 빌딩이 있고 뭐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거의 한 극명한 모습이 북촌 한옥마을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가회동이고 그러면 그 현대 본사 빌딩 있고 한 그런 데거든요. 거기 인근으로 해서 저 안국동 쪽으로 지나다니다 보면 저 산 밑으로 첨단 한국이 쫙 보이는데 한옥마을 그 속을 거닐면 정말 희한한 기분이 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자 그런 기분을 느낀다는데 구청에서 6,100명쯤 되는 주민들에게 뭐 메리트를 주든가 좀 더 지원을 하든가 거기 삶으로서 생기는 혜택을 많이 줌으로 해서 이 관광객을 좀 그래도 흩지 않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네. 또 통행 금지를 하면 가장 단순한 해법인데 그런 식으로 가면 어떡하냐. 베네치아처럼 아예 도시 진입세를 받아갖고 울타리를 쳐놓고 여기 들어오려면 5유로 내세요. 이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저는 그 이번 조치를 내린 종로구를 무작정 야 너무 그냥 탁 철퇴를 내린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는 말을 못 하겠어요. 너무 북한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너무 쉬운 해법을 내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의 언론이 미디어가 정상 기능 이렇게 정치적으로 갑자기 나라가 그냥 무슨 트레바스에 빠진 양 난리가 아니라면 이런 게 토론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100분 토론 같은 장에서 이런 얘기 해야 TVN 돼. 뉴스에서 각계 중요한 사람들이 진짜. 나와서 또 주민들도 참석을 해서 그 북촌 한옥마을 사람들은요. 제가 인터뷰도 몇 번 했네 과거에 그 지역 사례를 책으로 내고 주민회의가 엄청 활성화돼 있어요. 그래서 책자도 내고 토론회도 하고 하는 그 약간 그렇게 표현하면 좀 그분들께 이상한데 되게 수준 높은 분들이 많이 살아요. 그 지역에 거주한다는 분들이 이게 연입분들 아니에요. 웬만하면 이해를 할 분들이라고. 그러니까 계도가 약했는지 이 저녁 시간에 관광객 중에 거기서 좀 소란스럽게 군 사람들이 일부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거기 가서 막 굴지는 않아요. 딴 데하고 비하면. 그러니까 이런 그 쉬운 해결책보다는 좀 더 섬세한 행정이 필요하지 않았던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토론하고 논의할 사회적 여력이 너무 없는 가운데 이런 일이 툭툭 벌어지는구나. 네. 지금 댓글에는 우기 그럼 너네 집 앞에 최욱이 너네 집 앞에 오줌 싸고 가도 되냐고. 야 그러면 그거는 처벌하면 되지. 무슨 뭐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범칙금을 물린다든지 그건 이제 처벌하면 되는 문제고. 그러니까 개물림 사고가 막 일어나요. 그렇다고 집안에 반려견을 전부 안락사 시키자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지. 너무 여러 가지 경계를 많이 하고 벌칙도 강화하잖아요. 그 유튜브 열면 외국인들 집 사는 생활 속에 곰이나 사슴이 불쑥불쑥 나타나요. 멧돼지가 나타나기도 해. 그런데 그거 다 때려 죽이지 않거든.
총기가 없어서 안 죽이는 게 아니에요. 공존하느라고 여러 어려움을 겪는데 뭐 시설을 강화하고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쉬운 해결책을 찾으려면 아주 쉽지. 통금해버리면 쉽게 해결이 나지. 네. 그러나 한국을 찾는 거에 한복 입고 경복궁 들렀다가 그다음에 북촌 한옥마을 한 바퀴 쭉 내려서 사진 찍고 내려와서 카페에서 한국식 차 마시는 게 하나의 붐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네. 이거 그냥 단박에 이렇게 막아버리긴 너무 아쉬운 거 아니냐. 근데 진짜 뭐 이 자체도 뭐 굉장히 중요한 이슈긴 한데 아까 저는 그 말이 계속 맴도네요. 지금은 토론이 의미가 없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파란색이 좋냐 빨간색이 좋냐 이게 토론이거든. 나는 빨간색이 좋은 이유를 막 대는 거야. 나는 파란색이 좋은 이게 토론이야. 그런데 지금은 빨간색을 파란색이라고 우겨버리니까 그러니까 토론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서 저는 우리 수요 난장판이 토론 프로그램이 유일한 토론 코너인데 그게 지금 유지가 안 됩니다. 지금 뭐 공방이 있을 만한 문제가 하나도 없거든. 그러니까 다채로운 의견이 나올 수가 없이. 네, 나올 수가 없는 시대예요 지금은. 뭐 같은 말 반복하네. 이봉규 김갑수가 붙을 이유가 없어요. 사과를 바나나라고 하니까. 이봉규는 포기하지만 그 좀 이 사람도 하는 정도의 사람들도 다 돌아섰더만. 우리가 현실에서 목격되는 사람 중에서. 그 나도 개인적으로 많이 느껴. 아니 이 사람조차 하는 사람마저도 차마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는 못하나 이 정부에 대해서는 엄청 쓴소리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네. 근데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가도 이런 채로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 대개는 이제 그 붕괴되거나 망하는 나라로 가는 거죠. 우리가 네. 그 이제 목전 앞에서 지금 허덕허덕 하는 중이에요. 네. 그러니까 토론이 부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북촌 한옥마을 통금이 잘 보여준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댓글에 그래도 우가 이거 저를 좋아하는 분 같아요. 그래도 우가 중도는 좀 안고 가라 하는데 중도가 어딨어? 아니, 그러니까 내가 중도가 이해하기 어려운 중도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나의 주장이 뭐가 있었습니까? 이 중도의 이 신화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 그동안에 우리 사회에 정말 심판자 역할을 하고 중도 역할을 하고 옳은 말을 한다고 받아들여졌던 사람이 누굽니까? 친중권이에요. 김민정 교수. 이런 분들이야 다. 그 잘못된 신화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지금은 국정을 못한다라는 말로 설명해서는 안 되고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라고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역대 모든 정부가 최소한도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실이 이 국정을 이끄는 현안 그 방향타의 기본 역할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실종돼 있는 거죠. 네. 그냥 용산 대통령실에 그 가까운 그 대통령 부인과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무슨 가정사를 하듯이 하루하루 이렇게 가고 있거든. 근데 이제 어떤 큰 사태가 벌어질까 이 조마조마함 때문에 그래서 열을 올리는 거지 사실 마음 한쪽에서는 그냥 체념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면 되겠죠. 예, 마무리하시는데 또 한 말씀 또 하셔야겠지. 대단한 분이에요. 항상 꼭 한 말씀 해갖고 여기서 삐끗하거든요. 아니 요건 아주 공식입니다. 이번 17일이 좋았잖아. 원래부터 쭉 있는 순국 선열의 날인데 11월 이 11월 17일 행사의 중심이 원래 광복회예요. 네네네. 그런데 광복회가 여기서 빠지고 15일 날 딴 날 행사하기로 이제 정해갖고 그걸 보고 나도 깜짝 놀랐는데 이 분위기가 딱 뭐냐면 이민족의 침탈을 받은 독립운동 단체 같은 모습을 보이겠구나 광복회가. 뭐라고요? 이 정부를 조선 총독부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광복회가 지금 그런 시선으로 활동을 하는 거구나 하면서 처참한 기분이 들었구나 그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광복 회장님의 아들이랑 윤석열 대통령이랑 절친이잖아요. 친구. 근데 그 친구도 돌아섰더라고요. 돌아섰죠. 예.
친구 돌아섰어. 그 친구분이 캠프에 있었고, 네, 맞아요. 외곽 조직에 돌아섰어. 그분이 마음만 먹으면요. 아부 잘했으면 이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직을 할 수 있는 현역 그렇겠죠. 연대 교수로서 아주 신망 있는 분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 필요 없다고 네. 다른 목소리 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양반조차. 네. 네. 광복 회장님도 마찬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어떻게 토론 댓글로 좀 많은 분들이 달아주실까요? 일단 저기 근데 지금 토론이 네. 이제 그동안에 실종되다 보니까 네. 댓글 수준도 많이 떨어져. 니네 집 앞에 오줌 싸면 너 가만히 있겠냐? 뭐 이 정도 또 수준이야. 오줌 얘기 나오면 이제 끝나는 이 정도 거니까. 수준이야. 그럼 네가 거기 가서 살아라 뭐 이 정도 수준. 야, 이 토론이 한번 중단되니까. 저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매불쇼는 슈퍼챗으로 받아요. 이게 슈퍼챗이 댓글 수준이 지금 많이 떨어졌네. 그 댓글이 매불쇼의 장점이라고 내가 늘 주장하잖아요. 아니 많이 떨어졌어. 별 사람이 다 들어온다는 거. 아니야. 지금 너무 떨어졌어 수준이. 이렇게 떨어졌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최욱은 오줌이다 막 이런. 네가 가서 살아라 뭐 이런 글들은 진짜 나는 깜짝 놀랍니다. 네. 예. 자, 그럼 오늘은 네.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